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걱정입니다. 생활 물가는 물론 집값, 전셋값, 대출 금리까지 쑥쑥 오르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김영민 한국은행 울산 본부장 만나서 울산의 경제 상황 진단해보고 해결 방안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시사진단에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뭐 지역 경제 워낙에 관심 많으시겠습니다만 네네. 신문에 글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도 쓰고 계십니까? 네, 예. 모 일간지에 저희가 네. 한국은행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경제 상식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울산 경제 발전에 도우는 그런 조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민분들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위주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죠. 자, 일단은 경제 상황 좀 진단해 보기 전에 대부분 한국은행 하면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 정말 중요한 일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죠? 네, 사실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이제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이제 도와주듯이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돈의 양과 금리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물가를 일정 수준으로 저희가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통화 정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리서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사 연구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과서에서 배웠을 텐데 은행의 은행이고 정부의 은행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은행도 돈이 필요할 때는 중앙은행에서 빌려가고 또 예금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을 관리를 합니다. 예.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네요. 한국은행이.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네. 전국의 지역에 한 10여 개의 지역 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6개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 본부들이 뭐 하는 일이 공통된 일도 많겠고 조금씩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울산 본부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울산광역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조언을 드리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경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지수를 조사하고 또 기업들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지수를 매달 생산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이 유일하게 매달 그런 이제 지표들을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울산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한테 특별 지원금을 저희가 기업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자영업자들이죠. 그 이제 은행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은행이 그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는 0.25%의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한 건 한 건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은행을 통해서 검사하고 이제 지켜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저 본부장님 맡고 계시죠? 1년 넘게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데 이제 업무를 하시려면 뭐 울산의 상황들 당연히 파악을 하셨을 텐데 와 보시니까 좀 울산의 경제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작년에 울산에 내려오기 이전에 울산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굉장히 공업도시 뭐 이런 느낌은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로 넓고 다양한 그런 기업체들이 그 전체를 이렇게 쭉 조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도시고 이러한 울산의 저력이 결국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일으킨 원동력이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울산이 그렇게 해서 한 60년대부터 2015년까지는 잘 성장해 왔는데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조선업이 결국은 이제 중국이 따라온 거죠. 침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울산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생산이 줄고 생산이 주니까 뭐 그 월급이 줄고 월급이 줄다 보니 소비가 줄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나서 매월 한 1,000명씩 그때부터 줄었습니다. 그럼 1년으로 보면 한 12,000명씩 줄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이 줄어든 인구 속도가 더 증가해서 거의 한 15,000명씩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도시가 사실은 성장해야 될 가장 큰 인구가 필요한데 인구가 줄면은 가장 그 위험이 다가오는 거죠, 위기가. 예. 근데 사실은 인구가 뭐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도 줄고 있지만 울산이 가장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서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렇게 이제 울산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 하에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그래서 사실은 타격이 좀 더 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반등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반등이 작년에 워낙 침체했던 거에 대해서 급반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좀 의문점이 있고요. 또 이 와중에 그 세계 경제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하고 저탄소, 친환경 시스템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울산이 얼마나 빨리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민 본부장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역 경제 현황과 대책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지역 경제, 뭐 전국 전 세계가 함께 느끼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지역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후 경제 상황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 한국의 울산의 기업들이 수출 주도형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경제가 봉쇄되면서 수출 기업에는 갑작스런 엄청난 타격이 왔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수요가 뭐 엄청나게 이제 초기에는 사람이 이동을 자체를 안 하니까 위축이 됐었고 또 일하러 나올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일하러 나오지 않으니까 공장이 또 안 돌아가고 또 뭐 다니지 않으니까 차를 안 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동차업이 굉장히 이제 침체가 많았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사실은 작년 침체 이상으로 지금 수출 쪽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올라왔죠. 다만 이제 그 뭐 주문형 그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가 좀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사실 지금 차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안타깝고요. 예. 해외 수출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선박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굉장히 이제 수주 상태가 안 좋았는데 한 25% 정도가 감소됐었는데 작년 말부터 LNG 선으로 저희가 세계 여러 업체로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올 7월까지 벌써 작년에 한 2배 정도의 신규 수주를 받았고 이거는 과거 한 5년 전에 저희가 신규 수주가 늘어났던 그 규모만큼 사실은 LNG선 수주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거리가 많이 이제 받아놓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 선박 이런 쪽은 굉장히 지금 사실은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타격은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작년에는 타격이 상황. 굉장히 컸었는데 예. 해외 의존도가 심하다 보니까 해외가 좋으면 그만큼 더 빨리 저희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지금 자영업이에요, 소상공인들. 예. 사실 뭐 수출을 주로 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수출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울산에 지금 아까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제조업을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 피부로 느끼는 거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고아가된 가족들이라든가 또는 그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에서 느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뭐 저녁에 가봐도 그 식당들은 또 문을 열려도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열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못 오는 상황이고 또 도소매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베이스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재빨리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은 사실 매출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아직 소비 수요 측면은 부진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도 최소한의 우리 소비는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데 네네. 문제가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물가 관리도 하시니까 네네. 물가가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5개월째 2%대 상승이고 네. 지난 8월은 2.6%. 네, 그렇습니다. 이 심각한 수준인데 어떻게 좀 상황 바라보고 계신지요? 원래 이제 작년에 침체됐던 그런 경기가 이제 풀리면서 사람들이 뭐 보복 소비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해운업이 사실은 이제 만선이 돼서 물건을 싣지도 그래서 잘 못하는 그럴 정도로 이제 일이 밀려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사실은 급등하게 됐습니다. 예. 원자재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 원자재를 통해서 생산하는 물건들의 값이 올랐고 또 그런 뭐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다가 이제 농수산 식품들이 사실은 계절적 요인으로 거의 뭐 한 10%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굉장히 지금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농수산물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를 판단할 때 농축수산물이라든가 석유값을 조금 제외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사실은 농축수산물 그렇죠. 생활 소비 장바구니 물가가 물가가 훨씬 더 가장 중요한데 체감되는데. 거시 경제 변수에서는 물가가 임금을 얼마나 올려가지고 노동시장이 얼마나 더 타이트해졌냐 이걸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의 물가는 좀 오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농수산물은 사실은 당분간은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작황이 좋아져야만 해결되고 작황에 또 대한 모자라는 농수산식품은 해외에서 수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수입이 해운업이 사실은 거의 지금 풀 상태여서 원하는 만큼 그 수입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경제에 아주 큰 타격을 입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은행에서도 많은 지원을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코로나19 관련 지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일이 가장 대표적으로 위기 시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제일 먼저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금리 인하부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미 안 좋아져서 2019년 7월에 벌써 금리를 한번 내린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내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이미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0.5%까지 금리를 예. 내렸었고요. 그리고 시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돈을 공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채를 매입해 가지고 돈을 풀어주는 돈이 한 17조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외국으로부터 통화 수업을 통해서 달러를 들여와서 600억 달러를 저희가 빌려왔고 그 돈을 또 기업한테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은행이 회사를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회사채나 CP에 투자할 수 있는 특수 목적 기구에다가 약 한 4조 원을 돈을 대줬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 지원금을 네. 은행을 통해서 하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있는데 그 돈을 한 18조 원을 늘렸습니다. 대출의 형태로 예, 이제. 그래서 그 돈은 지금까지 계속 늘여놓은 상태고요.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울산 본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울산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 그리고 뭐 건설업자 특히 뭐 서비스업 위주로 저희가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만 예. 2,400억 원을 조달해서 은행한테 보통 이제 은행이 대출을 먼저 해주면 75% 또는 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총계적으로는 뭐 4천억, 5천억 정도가 대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 수혜를 받는 기업도 늘려주고 또 0.25%의 낮은 금리로 은행한테 대출해 주면서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으로써 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변화도 요구되는 상황. 네네. 힘드시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또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울산의 주력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자동차, 뭐 석유화학, 조선업. 네네. 이런 쪽에서도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까요? 네, 사실 1960년대에 울산이 이제 특정 공업 도시로 지정되면서 예. 그때 이후로 울산은 중후장대라 그러죠. 거대한 장치 산업이 이제 공업화를 이루었고
그런 공업이 사실 한국의 제조업을 이끌어왔고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그 원동력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사실 이런 업종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4차 산업과 디지털 혁명이 더 빨리 다가왔고 또 이 친환경, 저탄소, 뭐 온실가스 규제 이러한 같은 문제가 갑자기 이제 대두가 됐죠. 근데 우리 울산의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그 반대쪽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주력 산업들은 이런 디지털과 친환경 쪽을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 그 변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기존 산업에만 의존하면 울산이 사실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들을 따라가야 되고 그런 예. 업종을 또 키워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해야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저희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치솟는 물가 잡기 위해서 0.25% 네네. 맞죠? 0.5%에서 0.7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배경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작년 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지금 1년 반 정도 지금 유지를 해왔고요. 근데 그 1년 반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어떻게 됐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세계 경제가 사실은 신흥국은 아직 좀 미미한 수준이지만 선진국은 굉장히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원래 경제 성장률이 약 한 4% 정도까지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사실 굉장히 좀 우려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물가를 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까처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가 올해 전망으로는 한 2.4% 평균적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대로는 그냥 두면 물가가 더 위험한 수준에 사람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물가가 올라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더 빨리 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마음을 좀 이제 다잡아줄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 집값이 올라갈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기면 집을 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걱정하지 마 집값은 안 오를 거야. 왜냐 하면 이러이러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집값이 안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집을 덜 사게 되면 집값이 실질적으로 이제 안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 경제에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이 정상적으로 경제를 위해서 잘 쓰이기보다는 투기적인 요소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금융 불안정 또는 금융 불균형이라고 부르는데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린다거나 아니면 코인 시장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몰린다거나 주택 시장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렸는데 그 돈이 사실은 자기 있는 돈이면 괜찮겠지만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려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주 많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한 금융 불균형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수준에 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요인을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동성을 좀 잡기 위한 전략도 있으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아까 뭐 집값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그런 기대 심리를 좀 잠재우는 것 이게 과연 작용을 할까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뭐 네. 최근엔 좀 주춤합니다만. 잡아야 하는데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사실은 지금 주택 가격이 2017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좀 잠잠했죠. 뭐 약간 좀 침체라고 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이제 안정화되어 있었다가 2017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결국 뭐 4년, 5년째 지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려주면 돈을 빌려서 이제 집을 사야 될 사람들한테 좀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돈을 좀 덜 빌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집을 살려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오름세로 좀 둔화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사실 주택 가격에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의 그러니까 통화량, 금리 문제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통화 주택 정책입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주택 정책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얼마나 늘려줄 것인가. 실질적으로 당장 뭐 집이 뭐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를 보고 들었는데 대구에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분양이 잘 안 된답니다. 집이 공급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 어디서나 분양하고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집을 사면 돼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대구의 집값이 오히려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주택 공급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도 다 뭐 경제 주체지만 집값이 오를 거냐 말 거냐 이런 기대, 이 기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령 보시면 예를 들어서 30대 뭐 요즘 뭐 영끌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1년에 보통 한 50만 명, 그래서 60만 명 정도가 이제 과거에는 많았고 요즘은 좀 뭐 줄어서 한 40만 명, 50명 될 텐데 그러면 30대 하면 뭐 400만 명, 5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다 가정을 이뤘다고 하면 200만 가구, 250만 가구 이렇게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예. 250만 가구가 과거에는 그냥 전세 살고 월세 살았는데 집을 사야 되겠어. 이렇게 했을 때 200만 가구라는 집이 새로 어디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리가 이렇게 불안해지면 집값은 더욱 올라가는 것이고 그 30대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돈을 모아 가지고 집을 샀으니까 한 40대 들어가서 뭐 집을 장만한다거나 이런 장기 불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이 가장 싼 날이라고 뭐 생각하니까 그런 기대를 하니까 심지어 20대들까지도 예. 집을 사야지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 심리를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또 중요한 정책 중에 기준금리 상향이 좀 그런 작용을 할 수도 기준금리가 있겠군요. 사실은 예. 이번에 0.25를 올렸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 금융 완화정 0.75 정도니까 예. 아직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완화 수준이다. 네, 그래서 이제 예. 뭐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게 더 올라간다면은 그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경영을 어렵게 하는 3대 요인으로 코로나, 네. 원자재값 상승, 네네. 그리고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네. 특히나 울산에는 뭐 대기업도 많습니다만 중소기업들도 아주 많은데 네. 그분들의 또 비용 부담이 늘지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사실 뭐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시설재 자금을 도입할 때도 대출을 받아서 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자 부담이 예. 늘어나서 개인은 소비가 줄고 기업은 투자가 줄고 하는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수준을 보시면 0.75% 기준금리가 0.75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이제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받는 그 심리적 부담감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동성 공급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돈이 이제 풍부한 상태고요. 또 실질 금리가 아직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뭐 물가가 한 2%, 2.5% 아까도 물가 걱정을 하셨는데 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이 당장 뭐 기업에게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주거나 할 정도에까지는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가지고 한 43조 정도를 지금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예. 그 지원금은 0.25% 저리 금리로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시사진단 김영민 한국은행 울산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역 경제 상황들 뭐 앞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한번 예상 한번 해볼까요? 울산의 경제가 2015년 이후부터 침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둔화되어 온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왔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발생했을 때 울산이 입은 타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구조가 수출 의존적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국가, 즉 주요 선진국이 될 텐데 이들 국가의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급속히 나빠지고
이들 국가가 좋아지면 또 급속히 좋아지고 이런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도시입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는 그렇게 나빠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세계 경제가 살아나니까 수출이 뭐 40% 50% 증가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 소비 산업은 안 좋지만 이 제조업이 결국은 이끌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런 이제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느냐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반등, 쉽게 말하면 이제 보복 소비도 있었지만 이 경제가 워낙 침체했다가 갑자기 반등하는 측면에서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울산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이 디지털화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빨리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오히려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제가 반등하는 시점을 잘 이용해서 쉽게 말 이용한다는 것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재투자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사진단에 이제 나오신 분의 추천곡으로 엔딩을 좀 장식하고 있는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이유의 가을 아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네, 코로나와 씨름하는 가운데 어느덧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갑자기 사라지듯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이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달라는 가정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싶어서 선곡 가사에 아주 좋은 의미가 있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김영민 한국은행 울산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두 번째 맞는 추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힘든 경기에 여전히 시름이 깊습니다만 그래서 이 명절 즐겁게 보내시지 못할 걸 알기에 저도 인사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함께 이겨내면 좋은 날은 꼭 올 겁니다.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돌기만 해